그저 숨쉬고 밥 먹고 일하고 그런 것이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쉽사리 일어나자고 이젠 그만 힘내서 다시 살아보자고 말하지 않는 세상. 우린 절망에 갇혀 있습니다. 어김없이 해는 뜨고 배는 고프고 일은 해야 하는 일상이 버겁기만 한 우리 모두를 위로하는 시간. 국민라디오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에 오셨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지금 좀 마음이 괜찮으신지요? 글쎄요, 이런 참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가. 네, 예. 우리가 안녕하다는 말을 쓰기가 참 불편한 그런.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예. 안녕이란 말을 정말 쓰기가 참 어려운 시기인데요. 네. 참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TV나 방송이나 언론에서 심리학 용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단어가 있죠? 트라우마. 예. 근데 그 단어도 제가 좀 조심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제 세월호 트라우마 이렇게 규정해서 나오는 방송도 있고 언론도 있고. 네. 그다음에 국민적 트라우마, 집단 트라우마 이렇게 쓰는데 그게 옳은가 지금 아직까지 쓰기에. 그 정확한 뜻은 무엇이고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은 그 극복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네. 쓰고 대화를 나누고 다음 주 프로그램에서는 좀 프로이트가 말한 트라우마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한 것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런 얘기를 다음 주에는 좀 학술적인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좀 그 극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사실 무기력증에 빠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은 그래도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좀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서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을 무심코 나도 따라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렇게 무심코 따라하는 수준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 서로 좀 위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 비교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받는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네,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오늘 어떤 얘기부터 좀 해야 될까요? 어느새 저는 사실 교수님 네. 이번 세월호 참사 겪으면서요. 네네. 그래도 우리 사회가 진일보한 걸까라고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예전에요. 이렇게 큰 사고가 터지면은 일단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 참 다행이다. 네. 그리고 거기서 끝이 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심리치료라든지 네네. 그 이후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사실 하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진일보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기는 했어요. 네, 그것도 이제 매뉴얼이 생겨야 되겠고, 그러니까 네. 국가적 차원의 조직들이 있어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전쟁 끝난 뒤에 국가적 차원의 그런 센터가 있고 전국의 조직인데 우리는 이제 몇 번 그런 비극을 겪으면서 예를 들면 이제 광주항쟁 이후에 그 상처들을 갖다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가지고 네. 사건 이후에 그 정신 질환으로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문 선생님께서 아까 그 무기력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지금은 트라우마 단계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가 형성되려면 3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네. 이제 오늘 제가 뭐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치유에 집중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치유를 받아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제가 트라우마로 굉장히 고생을 했고, 네. 그리고 막 울기도 막 우울증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한 2년 정도 거의 정신 상담과 프로이트 공부하고 락강 공부하고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겪은 거하고, 그 다음에 어제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지금 파견된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그 현재 가 계신 이제 노컷뉴스 기자분하고 또 대화를 하고, 특히 안산제일교회라고 12명이 사망했어요. 한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예, 교회 고은 목사님이라고 시인이시고 아주 나이든 아주 진정성 있는 목사님을 뵙고 대화 나눌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먼저 지금 이제 트라우마라고 막 쓰는데, 트라우마라는 게 지금 아직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은 기억이 생겨야지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거든요. 기억. 네, 기억이. 그러니까 사건 1과 사건 2가 있어야 돼요. 네네.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또 프로이트가 이제 43세 정도에 쓴 글이 있어요. 과학적 심리학 초고라고, 지금 여러분들 그 프로이트 책 전집이 열린 책들에서 나왔는데 17권에 실려 있어요. 전집 17권에 실려 있는데 별권으로 이제 추가로 나온 책인데, 거기 보면 엠마의 트라우마 사건이 나와요. 근데 엠마라는 이 아이가 이제 다 성인이 됐는데 옷집에 가면 자꾸 막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옷집 사람들이 웃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겁나 성인이 됐는데도. 옷집에 들어가서. 그게 이제 현재 사건이죠.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몰라서 이제 프로이트한테 상담을 와가지고 프로이트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프로이트가 하는 방법은 그냥 끝없이 들어주는 거거든요. 안 되면 최면술을 하고 뭐 조언을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프로이트가 이제 너무 자연스러운 방식을 써가지고 이제 쫓겨났죠. 정신심리학 학계에서. 정해진 매뉴얼이 있는데 그걸 안 지키고. 그렇죠. 기존에 하던 매뉴얼이 있는데. 네, 그대로 그냥 막 정신없이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이거 최면술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했는데, 아이 엠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릴 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어릴 때 이 엠마가 옷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사탕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상점 주인이 옷 위로 엠마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8살 때. 예. 근데 그때는 몰랐죠. 그냥, 이 아저씨 왜 그래? 그러고 지났는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게 추행이란 게 깨달은 거예요. 그 당시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게 자기가 당했던 게 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게 막 14년, 막 50년 이렇게 걸려서 나타나요.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과거 A 사건하고 현재 B 사건이 있어서, B 사건을 보면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막 정신을 잃어버리고, 무기력증 정도가 아니라 광기가 돼버리죠.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80년대 운동하다가 이렇게 갇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학생들을 인솔하고, 일본 학생들을 인솔하고 서대문 형무소를 갔어요. 네. 근데 어느 방 앞에 가니까 제가 뒤집어진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이 나면서 전혀 저도 당황을 하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잊고 살았던 살았던 거죠. 그렇죠. 거의 한 20년 정도가 지났는데, 네. 27, 8살 때 당했던 그런 일들이 막 터지면서 후다닥 나가서 막 토하고 잔디에서 뒹굴고 막 통곡을 하고 울고 그런 상황이죠. 그게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자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트라우마가 형성이 안 되고, 지금은 정신분석학적으로 얘기하면 무기력증이죠.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지금은 이제 반응기라고 봐야 되죠. 지금 이 세월호 사건으로, 네. 세월호 사건으로 지금 어떤 반응이라고 해야지,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울면 울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적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피해를 입었으니까, 자연을 원망하든 신을 원망하든 하나님은 없다라든지 아니면 그 선장을 원망하든 아니면 이런 국가 시스템을 만든 정부를 원망하든 공공적 원망이 일어나요. 네. 그 원망이나 분노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반응으로 봐야지 그걸 증상으로 병으로 보고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큰일 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이상하게 대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에 빨리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벌써 트라우마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러니까 뭐 어떤 잡지 보니까 수학여행을 없애자. 그건 벌써 트라우마 증세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왜 그게 그러니까 연결이 돼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인 거죠. 네. 예. 그러려면 배를 없애야 되고 제주도 가다가 사건 당했으니까 제주도를 없애야 되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황당한 건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우는 자와 같이 울고 같이 옆에서 미움을 먹여주고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반응 단계라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정신분석학에서 얘기할 때 6개월 내지 1년 그 사이거든요. 그 사이도 트라우마가 안 생겨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라고 그러죠. 예, 막 이제 아직까지 장애가 생기고 갑자기 막 걷지 못하고 바다 근처만 보면 뭐 토할 것 같고 네. 뭐 괴로운 거죠. 누구 이제 막 앞에 걷는 사람 보면 그 사람 같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예요. 이거는 뭐냐면 표면의 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렇죠. 사실 잊혀지지 않았을 네. 테니까. 근데 예. 정말 무서운 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다 잊었구나 했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갑자기 사이에 나타나는 거 그거예요. 네. 그게 트라우마적 단계예요. 이제 난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 일상생활도 뭐 문제 없이 하고 그리고 이제 밝게 웃기도 하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이제 멀쩡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정말 그건 외상 후 재난 후라고 그러죠.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러죠. PTSD라고 하는데 네. 정말 무서운 것은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는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늘 눈물이 나는 거죠. 늘 눈물이 나고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럼요. 가까운 친구나 뭐 누가 당하시면은 그건 뭐 트라우마라고 할 수는 없고 트라우마를 모르는 거예요. 막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펑 터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기억. 그러니까 그 무의식 속에 이제 숨겨진 기억과 현재의 어떤 작은 비슷한 유사한 아날로지가 있는 사건을 그게 형성이 될 때, 그러니까 두 가지 장면이 형성될 때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지금 사실 뭐 세월호 트라우마라든지 전 국민이 트라우마에 걸렸다, 그건 정확한 용어는 아니에요. 전 국민이 우울증에 걸렸다, 그 정도면 몰라요. 전 국민이 무기력증에 걸렸다, 그 정도면 모르는데 전 국민이 트라우마 걸려서도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세월호의 그 실종자 가족, 유가족들도 트라우마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 전에 잘 해야 되고, 또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무기력증이 있는데, 그걸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단계를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단계는 지금 현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금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이런 단계에서는 어떤 반응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렇게 봐야지 증환으로 봐서는 안 된다. 병리적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는 6개월이나 1년 동안 지속되는 어떤 슬픔의 단계. 이런 거는 좀 괜찮지만 그 무서운 것이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PTSD. 요거는 이제 그때가 이제 1년 뒤에 벌어지는 아니면 이제 이따가 우리 한 편지를 읽게 되겠지만 14년이에요. 14년 동안 그러니까 정말 멀쩡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툭 하고 올라오는데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한 번 하면은 돌기까지 하고 정말 저는 이제 주변에 그런 같은 수학여행으로 아픔을 당한 가족이 있어요. 그 선생님의 입장으로 가셨다가 일찍 퇴직을 하셨죠.
근데 퇴직 이후에도 계속 그 학생들의 영상이 떠올라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진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그러니까 초기부터 이제는 우리가 초기부터 첫 번째 단계인 반응의 단계, 두 번째 단계인 급성 트라우마,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 세 번째 단계는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그 PTSD라는 단계.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 그게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전 국민이 합해서 상처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방송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아직 현재적 사건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반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은 사실. 그러니까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가서 막 강하게 함부로 얘기하거나 영화 밀양에서 보면 아들이 죽었는데 약국에 김집사라는 분이 막 얘기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막.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예. 그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건 아주 어떤 종교든 어떤 선생님이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니라 들어주고 옆에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미움 먹여주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면은 없는 데서 기도를 해야 돼. 그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목소리를 내지 말고 가만히 손잡고 눈 감고 있던지. 그래서 함부로 기도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식으로 조언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어떤 병리적 현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때 그 사람은 대화하고 싶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우리가 한번 오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일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일 자체가 아직 흡수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와서 너 그거 그거 별거 아니야 또는 뭐 하나님의 축복이야 뭐 이런 식의 정말 위험하죠. 예. 큰일 납니다. 그게 폭력이 되죠. 예. 심리적으로 받는 상처는 더 크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이면 자기가 당해보지 그거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당신 자식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거는 이제 혹시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이제 전화위복이라는 얘기 있듯이 귤흉화복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나중에 스스로 깨달으면 되지 타자가 할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얘기는. 지금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요. 지금은 아주 멀리 지나서 그 얘기를 이제 나중에 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이제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문희정 아나운서님.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볼 때 유족하고 실종자 가족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생존자 가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존자 학생들. 그 생존자들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유족하고 실종자들에게만 이제 정말로 나중에 이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생존자도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죠. 살아있는 학생들이 자기만 구조됐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언론 기사가 나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네. 요즘은 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취재를 가는 것마저도 하나의 폭력이 되고 그 친구들도 지금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네네. 그래서 언제쯤 저 친구들이 편안해질까? 참 어른들 입장에서는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친구들의 하루하루를 좀 지켜보게 되는데 글쎄요. 어느 쪽 당신은 그래도 구조됐으니까 더 낫지 않느냐라는 말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아일보에 며칠 전에 실렸는데요. 21자 동아일보에 14년 전에 부일외고 수학여행 참사 때 이제 그때는 이분이 나이가 17살일 때였대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14년이 지났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보내준 편지가 동아일보에 실렸어요. 지금 이제 30살이시죠. 네. 근데 이제 이분이 2000년 7월 14일 부산 부일 외국어 학생들이 수학여행 버스를 타고 가다가 오중추돌 사고로 이제 전소되면서 이제 18명이 이제 떠나고 100여 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14년 동안 이제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아까처럼 우리가 얘기했던 그 반응과 또,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 이런 게 이 편지 속에서 다 드러나요. 그리고 대안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한번, 문 선생님께서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는 2000년 7월 14일 부일 외고 수학여행 참사의 생존자 김은진입니다. 방금 오전에 일 끝내고 인터넷에 접속했더니 안산단원고 교감 선생님의 비보가 제일 먼저 보이네요. 지금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겪고 있을 참담한 사건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감히 언급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유사한 고통을 아주 오래전에 그들 나이에 제가 겪었고 차후 몇 년, 몇십 년 동안 어쩌면 살아 숨쉬는 평생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이 견뎌야 할 고통의 무게를 제가 약수 하나마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올립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돌봐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생존자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견뎌야 하는 처벌이 죄책감입니다. 내가 보내지 않았다면, 내가 가지 말라고 붙잡았더라면 이 지긋지긋한 만약에라는 가정이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가슴팍을 짓누르며 숨도 쉴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오래전 저도 단발을 하고 교복을 입던 그날 수학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속도로 위를 달리던 버스들이 연쇄 추돌 사고를 냈고 화염에 휩싸인 친구들을 구해낼 수 없었습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의 사망 소식 뒤에 살아남은 부모들이 견뎌야 했던 처벌은 우울증과 이혼이었습니다. 스스로를 탓하고 배우자를 책망하다 결국 사망자 부모님 대부분이 이혼 또는 별거를 했고 조부모님들은 손자, 손녀 사고 후 3년 사이로 많이들 돌아가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에게 잊혀지겠죠. 하지만 당사자 가족들이 겪어야 할 후폭풍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바뀌어도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분노의 방향이 아직 외부일 때 전문가의 도움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타인에게 화를 내는 건 그 지속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정신없는 두어 달의 기간이 지나고 외부에 분노하고 항의해도 어쩔 수 없음을 인식할 때 화의 방향이 내부로 향하게 됩니다. 목숨을 부지한 친구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피해 가족이 받는 고통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주 기나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많이 울 거예요. 저처럼 술을 많이 마셔 위천공이 생길지도 간헐적으로 생기는 행복감에도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기쁨을 온전히 만끽하지도 못합니다. 죄책감이 가져다주는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여정이 친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는 바다를 보고도 공포를 떠올려야 하고 안내 방송이 나오면 건물 밖으로 뛰어나갈지 모릅니다. 제주도 땅은 평생 밟아볼 수 없을지도 모르고요. 살아남은 그부들끼리도 서로를 피할 겁니다. 만나면 생각나거든요. 많은 단원고 학생이 자퇴를 할 겁니다. 살아남은 제가 그랬듯 제 친구들이 그랬듯 말입니다. 매년 4월 16일이 되면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과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인재입니다. 모른 채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사고를 당했으니 아픈 게 당연하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괜찮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절대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피가 나고 아물고 딱지가 되어 떨어져 나갔는데 그 흉터가 그대로 남아 볼 때마다 17살 어린 내가 그리고 이젠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내 친구들이 불쌍해서 눈물이 납니다. 치솟는 불길의 잔상이 막막에 맺히고 검은 연기가 친구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 여전히 어제 일처럼 식은땀이 납니다. 아스팔트 위에 누워 구급차를 기다리며 하염없이 울기만 하던 나는 내 나이의 앞자리가 2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그 누구 하나 지켜줄 수 없는 지금의 나에게도 화가 납니다. 대한민국 했다. 꼭 고개 숙여 사과해 주세요. 이 잘못 외부를 탓할 때 거기서 멈추게 해주세요. 책임자들이 책임을 피하면 결국 남은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내 잘못뿐입니다. 생존자들과 남은 가족들이 절대 자신을 탓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평생 안고 살아가는 죄책감입니다. 세월호 사람들은 짊어지지 않게 해줘요. 읽기 힘드셨을 텐데. 네. 너무 제가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 좀 할게요. 문 선생님이 좀 쉬세요. 물도 좀 드시고. 네. 여기 보면 이제 다 정말로 트라우마의 증언이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실어증도 있었고, 정말로 위장에 천공이 생길 정도로 이제 술도 드시고, 정말로 그 공포감과 악몽과 환상과 환각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는데, 이 글에 이제 보니까 이분은 저는 치료된 상황이 아닌가, 이 정도면 그나마 많이 치료가 됐다. 여기 뭐 대책이 나와 있거든요. 네. 첫 번째가 살아있는 사람도 돌봐주세요. 돌봐주세요. 예, 네. 이 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명확히 나왔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한민국이 잘못했다. 꼭 고개 숙여 사과해 주세요. 요거 중요합니다. 예, 요 사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돌려요. 절대로 용산 참사는 철거민들의 잘못이고, 천안함은 북한의 잘못이고, 세월함은 선장의 잘못이고, 이런 식으로 돌리거든요. 그럼 똑같아요. 선장의 태도나 지금 대한민국 이 나라의 선장의 태도나.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확히 잘못했다를 얘기를 해줄 때 해야 되는데 계속 잘못하고 있잖아요. 시간도 다르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 잠수부도 투여를 갖다 머뭇거리고, 또 좋은 기구가 있어도 돌려보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유족들이나 생존자들의 아프면 큰 상처거든요. 대한민국이 사과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하셔야 돼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꼭 고개 숙여서, 고개 숙이는 유족을 보지 말고 대통령이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답이. 이것들이 이제 그 아픔을 치료하는 단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좀 일반적인 이야기와 일반적인 그 정신분석학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안전지대를 확보해 주라는 거예요. 이건 뭐 교과서적이에요. 네. 어디나 재난을 당하고 그러면은 재난의 대책으로 들어가는 심리학 팀에게는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무조건 이제 안전지대를 확보해 주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얘기죠. 무섭습니다. 혼자 있으면 막 자해야 할지도 모르고 위험하죠.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 자체가 아마 정말 끔찍하고 싫을 거예요. 공포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옆에 있어서 또 말을 걸어서도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겁니다. 옆에서. 그냥 손도 잡지 말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 저는 그 영화 밀양 얘기를 같이 했는데 저는 그 영화 밀양의 주인공이 저는 전도연 씨가 아니라 그 카센터. 누구죠? 카센터. 송강호 씨. 그 사람이 주인공 같아. 근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 송강호 씨는 뒤에 있어요. 그냥 그 상처받은 사람 뒤에 있거든요. 그냥 계속 마지막까지 그냥 거울 들어주잖아요. 이 여자가 울고 머리 자르고 그러는데 그 머리 자른다는 행위는 그 심리 정신분석학적으로 락강식으로 얘기하면은 자기 목숨 대신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죠? 정신분석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걸 봐주는 거죠. 그런 행위를. 그런 리추얼. 그런 어떤 예배라고 그럴까. 그런 걸 그냥 봐주는 거죠. 그렇게 봐주면서 지켜주는 거죠. 안전지대를 확보해주는 거. 그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명약이 없고 그냥 옆에서 함께 해주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고독이 때로는 위험한 것 같아요. 고독하다는 것이. 고독이 강한 사람들은 우리 작가 같은 사람은 혼자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함께 있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자기를 같이 해줄 사람이 없다면 자기 자신이 이겨내도록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영어로 버터플라이 허그라고 HUG 나비 허그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게 자기를 껴안는 거야 이렇게 품을. 토닥토닥 두들겨주면서 토닥토닥 스스로 스스로 주물러주고 네. 혼자 있어도 힘내야 돼. 힘내야 돼. 이겨야 돼.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런 식으로 해주면서 울 때 이렇게 울면서도 주물러주고 울면서도 쓰다듬어주고 자기 볼을 그러면서 자기를 자기가 사랑해주면 아무도 없을 때라도 그렇게 극복을 해내야지 막 절망 속에 빠지면은 안전하지가 않은 거죠. 위험한 거죠. 그래서 마치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처럼 다시 시작한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생각으로 그건 이제 프로이트는 타나토스라고 했는데 죽음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죠. 정말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걸 위해서는 안전지대를 하기 위해서 여행도 좋고요. 또는 요가도 좋고 하여튼 그 주변에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이나 연대만큼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명약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울도록 그냥 놔두는 거죠. 울지 말라. 힘내라. 이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 두 번째. 그래서 이 마음의 충격을 받으면 울혈이라고 있죠. 한자로 얘기하면. 네. 네. 피가 이렇게 뭉쳐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팍 뭉쳐버리고 순간적으로. 뇌에 그냥 확 피가 뭉치고. 이걸 울혈이라고 그러고 또 울분이라고 하는데 무의식에 이렇게 상처가 생겨버리는 거죠. 근데 본래 트라우마라는 얘기는 그리스 말로 운드, 인주얼 해가지고 다친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상처예요. 그냥 트라우마. 근데 이제 외부로부터 주어졌다고 그래서 이제 그냥 외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상처 이걸 풀어내도록 그냥 들어주는 것이죠. 아무도 없이 그냥 가만히 들어주기만 하는 것이 좋지, 이때 조언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이 굶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굶지 않도록 도와주는. 굶지 않도록. 그러니까 같이 밥 먹어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조용히 그냥 차려주고 안 먹으면 남으면 자기가 먹고 그냥 조용히 미음 차려주고 죽으로 그냥 차려주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가 얼마 전에 이게 순환주간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예수가 자기 스승이 죽어버렸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트라우마에 걸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충격에 빠져가지고 있을 때 예수가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면 그 충격에 빠진 애들한테 한 얘기가 생선을 구워라. 그거야. 아침 먹자. 이거거든요. 밥 먹자. 예. 밥 먹자. 밥 먹자. 예. 그래서 지금 가 있는 분들 어떤 조언을 해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옆에서 같이 있어주면서 곡기가 끊어지더라도 좀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미움을 같이 두는 거. 세 번째는 이 전문가가 도와주는 것이 아주 필수 사항이지요. 네. 근데 이걸 몰라요, 부모들이. 저도 그랬어요. 저도 가족 중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심하게 되면 쟤 미쳤어. 사건 나가지고 돌았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돌죠. 지금 얼마 전에도 새누리당 권아무개 의원이 거의 실신 상태에서 무대에서 말하고 있는 학부모를 갖다가 종북 좌빨이라고 얘기하시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돌아야죠, 사람이. 자기 딸 자식이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분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1995년에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제가 대지진이 일어나고 곧바로 뒤에 일본을 갔거든요. 근데 전국에 마음치료 연구소라고 고코로 치료研究所라고 전국에 열렸었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비극에 컨설팅을 해주고 피해자들을 전담 치료를 해줬어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네. 들어주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조언을 주고 하면서 그래서 이 고려대 안산병원하고 지금 팽목한 현지에 임상심리사들이 심리지원팀들이 지금 많이 간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어제 그런 분을 한번 만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한 달 이내 빨리 최소한 한 차례 이상 만나야 된다고 그러나요? 한 차례 이상 만나고 그 이후도 주기적으로 심하면 매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만나서 그 체킹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당한 일이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있게 마련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사후 조치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말씀하신 그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 관심의 끈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좀 지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네. 국가에서 매뉴얼을 이 재난 시스템으로 그렇죠. 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대구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대구 참사 사건 때도 그런 시스템이 가동됐고 점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선진화되는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 분들이.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첫 번째는 이제 안전지대를 만들고 두 번째는 조금씩 풀어내도록 도와주. 그 응어리를 풀어내도록.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성폭행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그래요. 성희롱 관련해서 이제 얼마든지 일상생활에서 그 부분이 가장 노출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네네. 이제 저희가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일이 그냥 교통사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게끔 계속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를 꺼내다 보면은 그게 결국은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내 삶 전체를 흔들어 놓고 내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내 삶 전체가 파괴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계속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소설 공지영의 장편 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네. 거기 보면 이제 그 주인공이 그 사형수는 정윤수였고, 그다음에 그 주인공이 이제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 문유정. 근데 엄마가 그게 가장 나쁜 말이에요. 책임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아까 읽었지만 절대 자신으로 탓하면 안 돼요. 근데 주변에서 그 문유정한테 그 엄마가 너가 얼마 어떻게 행동했으면 그 친척 오빠가 그걸 하냐.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살인이에요, 살인.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이번 사건도, 뭐, 어떤 종교를 안 믿어서 뭐 죽었다. 이런 건 아주 큰일 날 소리예요. 예? 큰일, 아주 그냥 살인이에요, 살인. 아니,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면은, 그건 상관없는 얘기고. 그럼요. 정말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우리 편지 읽었던 그분 편지 제목이 절대 자신을 탓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외부 사람도 탓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는데, 자신을 탓하지 않고 또 반대로 네 번째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애도의 기간이 지나면 치료의 목적은 고통을 대처하는 거예요. 고통이 생각나거든요. 그것이 슬프고 이런 것이 아니라 대처하는 거죠. 이겨나가는 거죠. 그것들은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이 편지 읽으면서 지금 얼마나 지금 어렵게 읽으셨어요. 저도 이제 들으면서도 마음이 아픈데,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고통의 의미를 갖고. 그것이 그 치료의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본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도와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어느 선이 되면은 혼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때 진짜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면은 그 고통을 안고 살겠다는 자세가 되면은 이미 그 사람은 지금보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을 돕게 된다거나. 근데 그게 전혀 안 될 것 같은데요. 의외로 내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또 가능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더 종교적인 생활을 더 철저하게 또 불교 신도로서 더욱 더 모범을 보이고 또 어떤 뭐 기독교 신도로서 모범을 보이든지. 진짜로 저도 그 단계를 밟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분 계시잖아요. 어디 가까운데 따님 죽었는데 따님 도서관을 만든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우리 많은 열사들, 부모님들 보세요. 다 사제 해가지고 도서관 만들고 무슨 장학금 만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 감사하면서 그 고통과 함께 살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뭐 정말 이한열이도 그렇고 그 가족들도 그러잖아요. 한열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그걸 이제 감정연금술이라고 그러는데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긍정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긍정하자가 아니라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 정도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생산적인 힘으로 바뀌어버리죠. 정말. 그래서 그건 지금까지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가, 오늘 얘기할 5번째가 예술 치료가 병행되는 경우죠. 트라우마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많은 눈물을 붓글씨를 통해서 극복하신 분들을 봤어요. 네, 붓글씨를 계속 붓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한없이 붓글씨 쓰는 거예요. 저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보죠? 네. 거기 보면 붓글씨가 아니라 반성하면서 네. 반야심경을 갖다가 네. 배 위에서 막 칼로 긁어가지고 쓰고 그 괴로움을 갖다 자기가 뭐 그렇게 쓰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트라우마는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트라우마는 뭐냐면, 외국에 없는 트라우마는 뭐냐면 한이죠, 한. 이거 네. 번역을 못해요, 한을. 이제 일본말로 우람이라고 번역을 해요. 우람이랑 전혀 틀려요. 영어로 리벤지, 복수 전혀 틀려요. 그 개념이 아니죠, 한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은 특성은 이 한의 트라우마는요 3가지가 있거든요. 뭐냐면 개인적이 아니라 집단적인 거예요. 이거는 집단적으로 트라우마를 겪은 거예요. 막 뭐 수백 차례 침략을 당하고 네. 뭐 이런, 아니면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는 그 한이 더하고. 그렇죠. 그다음 2번째는 이게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이게 뭐냐? 세대와 이어지는 거야. 네. 이어지는 거야. 그걸 가르쳐줘요. 무당 같은 경우에 바리대기 이런 것 같다 아들에게. 네. 저도 어릴 때 한을 배웠어요. 아기장수설화를 아버지한테 들으면서 산 위에 다 아기장수들이 죽어서 묻혀 있다 이런 걸 기차 타고 경부선 타고 오면서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조그만 주먹이다 너희들은 깔보지만 이래봬도 어림없다 튼튼하다 건강하다 하면서 우리나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침략을 당했다. 너가 그런 나라 아들이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막 무서워지는 거죠. 이제 그렇죠. 소셜 이니시에이션이 생기는 거죠. 이건 정말 집단적인 그때 국가적 트라우마를 써야 돼요. 근데 지금 세월호 가지고 국가적 트라우마다 이런 단어는 좀 조심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걸 이겨낸 것이 오늘날 민요고 판소리 아니겠습니까? 네. 예, 전라도 지역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전라도 지역의 민요는 판소리는 정말 벨칸톡 창법이라든지 여기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늘이라고 그걸 식임새라고 그러는데요. 정말로 모든 고통과 함께하는 그 목소리가 집단 무의식으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한의 특성이 제가 3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제가 일본어에 있을 때도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일본어의 우라미하고 전혀 틀리다. 우라미는 개인적이지만 한국의 한은 집단적이다. 그게 참 희한해요. 네. 그러면은 이 나라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로 가서 살면 그 한이 없어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이것이 유전 세습되듯이 하는 네. 것이고, 좀 개인적으로 하지만 가장 큰 외국의 리벤지나 우라미하고 다른 이 한의 특성은 뭐냐면요. 복수를 안 해요. 네. 이 정으로 끝내요. 사기죠. 사기고 그걸 그냥 노래로, 눈물로. 그러니까 승화시키기도 하고 사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나쁠 수도 있어요. 전두환 이런 사람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우리나라의 한이 그걸 이제 그걸 영어로 운디드 힐러라고 그러거든요. 운디드 힐러. 상처받은 치료자. 그 상처를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모두가 치료자가 된 거야. 한이 많으니까 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코파이에 정자가 들어간 게 그거예요. 우리 한의 시대가 아니라 정의 시대라고 있는데 한이 워낙 많으니까 정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류의 드라마의 독특한 특성은 다른 나라에 없는 그 한이 있고 그것을 정으로 풀어버리는 그런 구조잖아요. 후유 소나를 뭐라 그러나 겨울 소나타인가? 겨울 연가. 그것도 그렇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장님이 됐지만 거기서 만나면서 정으로 모든 걸 풀어버리는 그 비극 속에서. 그러니까 참 외국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기도 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이런 우리의 치료 단계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절대 자신을 탓하지 말고 외부에서도 절대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기도를 해주려면 손잡고 하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데서 조용히 기도해주고 미음을 준비해주시고 이런 것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안전지대를 확보해주는 거. 두 번째는 정말 엄마 품처럼 내가 늘 같이 한다. 늘 같이 한다.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안정감 있게. 그래서 교대교대로 이렇게 시간을 만드는 것도 구체적으로 중요해요. 맞아요. 어떤 가족이 있으면. 맞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월, 화, 수, 목, 금요일 누가 간다. 네, 교대교대로. 가서 뭘 특별히 하라는 게 아니고요. 네네. 꾸준히 항상 옆에 있다라는 그 안정감을 사람들에게 심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 아픔에 공감하시면서 글을 올려주셨네요. 네. 예. 참.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조금씩 풀어내주도록 하자고 또 얘기를 했었죠. 네. 세 번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고, 네 번째는 고통과 함께 가는 거. 그때는 좀 옷을 갖다 너무 어둡게 입지 말고 조금씩 이제 밝게는 아니더라도 옷도 좀 이렇게 좀 다르게 입고 오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자꾸 이제 장례식 분위기로 이렇게 가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잊지 않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아우슈비츠에서 당했던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그거거든요. 고통을 잊지 않는 게, 그러니까 더 무서운 것은 그 고통의 기억이 잠재되어 있는 거.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고 다 잊은 것처럼 행동하는데 사실은 밑에 그대로 깔려 있을 때가 사실 더 무서운 거죠. 언제 어느 순간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럼 무서워요. 그 경험해 보자. 예전에 고문 받아봤던 사람들은요,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보고 다시는 못 봐요. 그거 보면 트라우마가 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이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나 그 영화 때문에 하여튼 고생을 했다. 다른 분들은 그 영화 좋은 영화지, 정말 명작인데, 잘 만든 영화고, 그 영화로 인해서 역사를 알게 되는 거죠. 80년대 역사를 알게 되지만,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모르고 있다가 옛날 고문받던 그 기억이 나는 거 갑자기. 잊고 살았다고 생각하고 너무 일상생활 잘해서 사람들도 그 사람이 그런 기억이 있는지조차 몰랐었는데. 그래서 막 3개월, 4개월 울고 지내는 거예요. 그 영화 보고, 베개가 졌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냥 내놓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념비죠. 그런 고통을 갖다 이제 기념비로 만들거나 하고 잊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다섯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예술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선생님 말씀 듣다가 이렇게 세월호 참사처럼요. 단체로 무언가 정말 큰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우리 개개인의 삶으로 들여다보면요.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다 각자가 감당하기 힘들었던, 소위 말해서 상처가 될 법한 그런 일들을 한두 번씩 다 겪고 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겪어내는 과정들, 이겨내는 과정들, 저에게도 물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어떤 과정을 거쳤지? 라고 이제 저도 이제 모르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전문적으로 배운 건 아닌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과정들을 밟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운 게 이제 숨어 있는 게 무섭고요. 그다음에 반복 강제라고 하거든요. 반복 강제. 반복 강제라고 하는데 어떤 잊혀진 사건들이 자꾸 반복해서 떠오르는 거죠. 의식 속에. 그래서 강제적으로 내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4월 16일 날 사건이 나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랑 그다음에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가 성명서를 냈어요. 뭐냐면 대형 참사는 신체적인 외상뿐 아니라 정신적인 외상을 일으킨다. 생존 학생과 유가족 등을 위해 포괄적인 치유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지속돼야 한다.
프로그램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네. 네.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거, 그 다음에 어제 여기 학회장을 지냈던 분한테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종합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세 번째라고 하네요. 청소년이 당한 사건은. 예전에 그 남쪽에서 한 번 있었고, 1990년대, 그 다음에 성수대교 있었죠. 성수대교 때, 우리 학교 가던. 무학여고 학생들. 예. 그 다음에 이번이 세 번째인데, 그래서 이 청소년들의 치료에 더욱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이제 반항기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 반항기가 아니라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나라에 대한 환멸이 일어나죠. 그렇죠. 네, 이 나라는 뭐냐. 그리고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 아니까. 다 알죠. 네. 네, 어른들이 안 구했다라고 학생들이 얘기를 한대잖아요. 구할 능력이 있는 것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의도가 없었다 이거예요. 네, 구할 생각이 없었다. 우리 안 구해준 거예요. 어른들이.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동료의식을 갖거든요. 네. 동료의식을 가져가지고 이런 개인적인 얘기 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아들이 같은 날 갔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갔어요, 제 아들은. 근데 이제 저는 막 뜨끔했던 거예요, 사건 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고 막 그랬는데 얘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어제 지금 제가 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 그 병리적 증상이 생존자, 자기는 그 학교 학생도 아닌데 막 화를 내는 거, 어른들한테 분개하고. 어른들이 안 구해줬다고. 나라한테 분개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선장에게만 물론 잘못이 있지만 선장이지만 모든 선장, 아버지, 엄마, 특히 이 나라의 대통령 왜 반성 안 합니까,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이 여론 조작한 선거도 부정 선거고, 그 다음에 경제 민주화 이것도 그렇고, 어른들 20만 원씩 드리겠다는 것도 지금 뭐 법으로 토론하고 있지만, 그것도 결정이 안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많은 것들. 매뉴얼을 뭐 선전만 안 지켰나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매뉴얼을 안 지키는 사회예요, 이 사회가. 네. 그러니까 이게 선장의 모든 선장을 얘기를 해야지, 지금 그 배에 탔던 사람들, 그 사람도 마음 아프게 비정규직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장을 부렸던 그 가족들도 문제죠. 뭐 구원판이 뭐 이상한 사람들인데, 이런 전 사회적인 시스템에 어떤 새로운 반성과 이런 계기가 없다면은 이건 아주 이 사건은 이 아이들의 죽음은 너무도 원통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본이 일어섰던 사건이 1923년 9월 1일 관동 대진제라고 있어요. 네.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몇 백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어요. 도시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니까. 도쿄 도시 전체가. 근데 그걸 복구하면서 오히려 반성하면서 시스템이 이제 매뉴얼이 기초부터 절대로 이제 하나씩 매뉴얼 지키는 사회를 지향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 모든 선장들이 한번 생각을 하고 그 선장도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그 실종자 또 유가족 가족 그다음에 또 생존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치유 또 그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적 트라우마로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모두가 지금 약간의 그 아픔들이 있는데 이 슬픔들이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시간이 지난다고 잊어버리지 말고요. 예전에 우리가 늘 그랬듯 정말로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끝까지 기억하고요. 끝까지 챙기고요. 네. 예. 그리고 반드시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책임감을 우리 모두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간절히 가져봅니다. 네. 네.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잘못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의 잘못 아니니까 우리가 주지도 않은 상처 받지도 말고요. 스스로 상처 내지도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